안녕하셨습니까? 네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근로자 보호 1이 이번 주 강의 주제예요. 근로자 보호 1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두 가지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희롱과 관련된 것은 사업장마다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의무가 돼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 16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많은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언론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범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숙지하고 계신 내용하고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약간 방향이 다르니까 좀 새로운 느낌으로 이 제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는 내용이 없고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요. 먼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제가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지금 2조에 있는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임금하면서 임금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5호에 있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법률들이 2조에 정의가 들어있어요. 1조에 이 법의 목적, 2조에는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적용 범위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법률들을 보실 때 2조에는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 중에 대표적인 중요 용어들의 정의가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도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제2조 제2호 한번 보시죠. 강의 안에 제가 옮겨놓은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묶어서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희롱이라는 말이 춘향가에 나오죠.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데, 희롱은 서로 재미있게 놀려주는 걸 보통 희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말이 이 성적 괴롭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크기를 약간 좀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이걸 축소시키거나 가볍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걸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직장 내의 성적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희롱이라고 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내용을 한번 나눠서 한번 보면요. 주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예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사업주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그 자체,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체라면 그 회사의 주인, 소유자가 사업주가 되고요. 상급자는 회사에서의 직책이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인 직급 또는 직책상 위에 있는 자. 근로자는 직책이나 직급이 위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지만 그 회사의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근로자는 후배 근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후배가 선배를 성희롱할 수도 있죠. 주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 국한이 되고, 다음으로 성희롱의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객체는 다른 근로자예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를 보시면 다른 근로자에게라고 명시해서 성희롱의 객체를 다른 근로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가 아니에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가 있거든요.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라고 해서 사용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은 인사총무부서에 있거나
노무관리부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지만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라는 상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희롱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는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이 보호하는 성희롱의 객체는 될 수 없고요. 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수단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의 지시나 업무상의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어떤 성희롱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장 내에서 지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빌미로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희롱을 할 때 상대방의 저항이나 반항 또는 거부 행위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지되는 성희롱 행위의 유형은 강의 안에 적어놨듯이 이거는 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두 번째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금지되는 성희롱 행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성적 언동이에요. 그럼 이 성적 언동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봐야 될 텐데 이 성적 언동은 육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 시각적인 행위, 기타 행위 등으로 나눈다고 해요. 언어적인 행위는, 육체적인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육체적인 행위, 육체적인 언동이라고 하고요. 언어적인 행위로서의 성적 언동은 음란한 농담을 한다든가 그 특정한 성과 관련된 외모를 평가한다든가 성적인 정보를 유포한다든가 특정인에 대해서 아니면은 특정한 말을 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성적인 그 내용을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을 사용해서 강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행위가 되겠고요. 시각적인 행위는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 그림, 글씨 등을 보여주는 행위 아니면 행위자가 스스로 자기네 신체를 노출하거나 해서 그것을 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적 언동 중에 시각적인 행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행위는 그 밖에 앞에 말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밖에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언어 사용이나 행위를 그 밖의 성적인 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이런 성적 언동을 통해서 금지되는 두 가지 행위 유형을 하는 것을 성희롱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금지되는 행위 내용을 보시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굴욕이나 혐오는 보통 일반인들의 언어 사용 의미를 통해서 그 뜻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굴욕이나 혐오라는 그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성희롱을 표현할 만한 구체적이고 그 함축적이고 뜻이 분명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굴욕감, 혐오감 이런 표현들 그냥 쓰고 있어요. 굴욕감이라고 한다면 억눌리거나 모욕을 받는 느낌, 위축되게 만드는 느낌 이런 것들을 굴욕감이라고 하죠. 성적인 것과 관련돼서 성과 관련해서 억눌리거나 모욕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성적인 굴욕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적인 혐오감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또는 또 타인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혐오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혐오라는 표현이 유독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혐오의 개념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감이 있는데 이 법률용어로서 혐오는 미워하게 되거나 꺼리게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좀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그런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적 언동을 하면서 이런 그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그 밖에 성과 관련된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먼저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은 근로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근로조건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제공, 장소 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불리하게 그 피해자, 그 성희롱 객체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용에서의 불이익은 그 채용이나 해고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되는 성희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성희롱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나와 있고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명령의 수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하는 책임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성희롱 예방교육이 되겠죠.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몇 회 실시해야 될지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시고 여러분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셨을 거예요. 이게 법정 의무교육이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는 반드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강사일 필요는 없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자기가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해도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보급하는 홍보 동영상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죠. 그 이외의 사용자의 의무라고 한다면 스스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마치 취업 규칙처럼 비치해서 누구나 쉽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예방 및 금지 조치 의무, 실제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 의무, 발생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 그 성희롱을 당하게 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고요.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그야말로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 당사자,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친구, 동료, 부모, 가족, 지나가던 사람, 거래처 직원 다 포함됩니다.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할 때 성희롱 피해자한테 꼭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성희롱 피해 당사자도 자기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이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신고 주체는 모든 사람이에요. 신고를 접수하는 주체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고요.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 좀 약간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가해자가 사업주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신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법당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남녀고용평등법상 그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 주체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성희롱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사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라라는 취지에서 신고 접수 주체를 사업주로 해놓고 있고요. 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접수받은 사람, 그리고 성희롱 발생 이후에 이 내용을 조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의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성희롱을 당한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성희롱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물론 떳떳해야죠. 떳떳해야 되겠지만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아직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는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기가 성희롱 피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 조용히 비밀리에 조사가 돼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조사 당사자나 사업주가 이것을 막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막 소문을 내버리면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성희롱 조사자, 신고 접수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14조 7항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가 그 다음 14조의 3항, 4항, 5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3항, 4항, 5항에 나와 있는 그 조사 조치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격리를 기본관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괴롭힘도 마찬가지지만 피해 근로자, 그 성희롱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해서 서로 마주보게 놔두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나중에 가해자가 확정되면 확정된 사람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치거나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격리해 놓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망사항 5항도 그런 취지에서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요. 남녀고용평등법 14조 제3항은 신고가 있어서 조사가 되는 기간 동안의 조치, 그리고 4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다음의 조치, 그리고 5항은 확인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면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무 장소의 변경, 이것은 영구적인 배치 전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사무실, 잠깐 다른 층으로, 잠깐 다른 방으로 이렇게 근무 장소를 바꿔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격리 조치죠. 피해자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라는 거죠. 근데 이 유급 휴가가 연차 휴가인지 뭐 다른 병가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피해 근로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명령, 유급휴가 사용 명령을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근로자가 다른 장소로 가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 유지 차원에서 내가 가해자가 비록 이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있겠다, 티내지 않고 조사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장소 변경이든 유급휴가 명령이든 그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피해 근로자의 신고에 따라서 조사를 해본 결과 성희롱 사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면 역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차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영구적인 조치로서 배치 전환을 해서 완전히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이 되어서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랑 영구적인 격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은 피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 이런 조치를 피해 근로자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14조 5항에 보면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나와요. 원칙적으로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이에요. 징계는 성희롱 가해자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다른 근무장소로 이동해서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징계 차원에서의 전근이라든가 전직이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징계 차원으로서 해고도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서 가해근로자, 성희롱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나와 있는데 이 징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반드시 그대로 밟아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여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인 이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징계의 내용이 해고라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가 정당하도록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징계 절차가 양정하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징계 절차를 불비해서 부당 징계가 돼서 가해자가 원칙 복직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근본 이념은 격리이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3항, 4항, 5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 조치들도 대부분 격리의 기본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와 관련해서 분리 취급 금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처우는 파면, 해고, 해임, 징계, 정직, 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점수를 낮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6항 각 호에 1호부터 7호까지 쭉 불리한 처우의 내용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불리한 처우를 사업주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가해자에게 오히려 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인데요. 사업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불이익 준 그 행위가 남녀공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이 되고요. 이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가 돼요. 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에 각 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고객 응대 근로자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지면서 직접 고객들을 대면해서 상대하는 또는 직접 대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이렇게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 근로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있는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것 중에 하나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의무의 수범자는 사용자예요. 그리고 성희롱의 주체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예요. 고객에는 순수 고객, 거래처 직원도 포함된다고 보면 좋겠고요. 객체는 근로자예요. 이 규정이 근로자에게라고 되어 있고 행위의 범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요. 업무 수행과 관련 없이 전혀 무관하게 다른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이 남녀공평등법 제14조의 2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의 유형은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성적인 언동, 성적인 굴욕감, 성적 혐오감 등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고요. 조치의 요건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경우에 사용자가 물론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모르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 사용자가 조치를 해야 돼요. 사용자가 해야 되는 조치의 내용은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적절한 부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1980년대 초반에 북유럽에서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북유럽도 우리나라와 버금가게 단일민족 국가예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이 다 단일민족 국가인데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이쪽으로 중동이나 터키 지역에서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민 근로자와 현지 스웨덴인 또는 노르웨이인 본국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많이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머빙이라고 불렀죠. 모빙, 불링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1982년도, 3년도에 이미 스웨덴이나 독일 부근에서 그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법적으로 다루는 전문 학술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하고 대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0년대예요. 1990년대에 회사 이름을 직접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LG전자라든가 우리은행 같은 쪽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그로 인한 산재,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보통 이지매, 왕따, 따돌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의 문제 정도로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또 교육학 또는 간호학 이런 부분에서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이 논의가 됐고 사업장에서 이게 노동법적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은 98년도에 전북대학교에 계신 김영문 교수님이 처음 논문을 쓰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 이후로도 한 10여 년 동안 관련 논문 없이 후속 연구 없이 거의 이렇게 불모지로 있었는데요.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되고 이것이
그동안은 판례로만 규율이 다 왔어요. 판례로 뭐 부당 해고건으로 또는 뭐 폭행건으로 명예훼손건으로 아니면은 뭐 산업재해 그 안전보건상의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다퉈지고 판례만 생성이 되고 있고 별도로 이게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별도 법률을 만들던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던 어쨌든 규범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점점점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 무렵이 되면서 2017년도, 18년도에 많은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방지법 제정안이겠죠. 이런 것들을 국회에 발의를 하면서 조만간 입법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이게 2019년도에 2018년도에 급물살을 타면서 갑자기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2018년 12월 27일에 법률이 통과가 되고 2019년도 1월 15일에 법률이 공포가 되고요. 그 공포된 법률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관련된 산안법 개정안은 올해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죠.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 바 저의 생각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행 법률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해갖고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빨리 어떻게든 단행 법률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든 빨리 입법을 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초안을 만들고 막 하면서 그 입법부터 매뉴얼 발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가지고 2018년 연말까지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근로기준법 76조의 2, 76조의 3으로 개정돼서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근로기준법에 들어감으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근로기준법에라도 규정이 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보셨듯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조문 구조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강의한 11쪽에 있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체를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예요. 성희롱 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의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범주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객체는 역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다른 근로자에게라고 해서 다른 근로자만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업주를 괴롭히는 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압수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정식 체계상의 조직 체계상의 직책 또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식 직위 또는 직책은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생긴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한다면 이것도 정당한 우리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제압수단이 되겠고요. 정당성 한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그 성희롱의 정의랑은 차이가 있어요. 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는 업무상 행위로 성희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76조에는 업무상 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행위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금지 명령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금지 규정인 동시에 정의 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뭘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행위를 우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이라고 하죠. 76조의 2의 각각의 조문상의 구성요건들을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위는 정식 지휘명령 체계에서 규정된 권한이나 자격, 직책이나 직위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요. 관계는 묵시적인 영향력의 크기에서 오는 힘의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의 우위는 보통 수적인 우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맨날 혼자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서너 명이 같이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는 그 서너 명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들과 내가 직책이나 직위가 같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요. 동기인데 힘이 너무 세서 반항하기 어려워. 이런 경우도 관계의 우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관계의 우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정서적인 굴복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처음에는 부탁이라고 들어줬는데 이 부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경우죠. 이런 것들도 관계상의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핫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회사 내에서 있어서 그 사람이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없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가해 행위는 그 관계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괴롭힘이냐, 이게 진짜 관계의 우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문헌의 해석을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사무실 옆자리에서 누가 오이를 먹어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오이, 브로콜리 이런 거만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점심으로.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오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 거죠. 오이 냄새를 맡으면 막 구역질을 하고 오이를 먹으면 뭐가 막 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옆에서 오이를 먹는 게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선배도 아니고 그냥 동료예요. 먹지 말아달라, 나가서 먹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오이를 먹는다면 이걸 관계의 우위에 의한 근무 환경 악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보면 관계의 우위에 의한 근무 환경 악화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 해석상 반드시 거기 포함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앞으로 그 대법원 판례나 법원의 행정해석 등이 누적이 되면서 관계의 관계상의 우위의 의미 그리고 근무 환경 악화의 의미가 좀 이렇게 범주화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강의한 12조에 적어놓은 예를 보시면 층간소음 얘기를 해놨어요. 층간소음이 큰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직장 상사가 우리 회사 팀장님이 위층에 살아요. 근데 밤에 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고 막 물건을 던지고 못을 받고 막 이래요.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이것도 확실히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직장에서의 상사예요. 그렇지만 이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 이게 분명치 않잖아요. 내가 직장 하급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은 분명히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층간소음 유발, 위층에 사는 직장 상사에 의한 층간소음 유발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거 아직까지 불분명한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누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잠깐 좀 여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1990년대 이 무렵에 직장 내 성희롱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문제됐을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남자 직원들은 여자 직원 쳐다도 못 보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음란한 눈길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성희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성희롱인지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은 시행된 지 아직 근로기준법 조항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행위를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겠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괴롭힘이다. 거기까지는 괴롭힘, 그것은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지라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럼 법률 해석도 거기에 따라가게 될 테고 법률 해석이 그걸 선도할 수도 물론 있어요. 법원 판례도 누적이 되면서 그 장차 괴롭힘 행위와 괴롭힘 행위가 아닌 그 약간의 무리한 행위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 사회에 쌓일 수 있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그 애매한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규범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기간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고 했어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내용은 괴롭힘 행위가 물론 이게 내가 괴롭힘을 당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도 그 상급자의 지시나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면 그것을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인지 아닌지는 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한계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내용은 신상품 발표를 앞두고 나서 박람회에 우리가 나가서 이걸 발표해야 되니까 빨리 우리 PPT 만들고 부스 만들고 상품 설명서를 만들자, 시간이 없어라고 막 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막 압박을 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실적이 너무 부진한 근로자한테 실적 좀 개선하자고 몇 번 개선 주의를 하고 재촉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적정성이 없으면 괴롭힘 행위라고 봐야 돼요. 이게 성희롱과 다른 점이에요. 성희롱은 그 행위 자체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여도 적정한 범주 밖에 있는 행위라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괴롭힘 행위는 업무 관련성 있는 행위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직장에서 행해지고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괴롭힘 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행위 중에 이런 게 있겠죠. 완수가 불가능한 업무를 막 부여해요. 그리고 나의 업무가 아닌데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해요. 이런 것들은 그 업무 관련성이 없다,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가령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 병원 교수님이 장차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이 의사한테 논문을 써오라고 해요. 자기가 낼 논문을 내 이름으로 써와 이렇게 시킨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하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타인의 논문을 쓰는 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타인의 업무를 쓰도록 자기의 논문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그 의사로서의 업무 관련성은 없다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하는 행위가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업무상 적정 범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해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보시면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밑에 성희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사례를 들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희롱의 정의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분명히 달라요.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상 행위여야 된다는 게 표현이 돼 있고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는 업무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상 적정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행위가 업무상 관련성 있는 행위고요. 요 밖에 있는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 내 괴롭힘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업무상 범주 안에 요 안에 있어야 되는 행위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괴롭힘의 위법성 괴롭힘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뭐 쉬워요. 지나가는 사람 툭툭 때린다든가 사무실에서 지나가면서 뒤통수를 툭툭 때리고 지나간다든가 가장 흔한 유형이죠. 직접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고요. 그 대법원 판례 사례 중에서 서랍을 빼서 피해 근로자한테 집어 던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피해 근로자가 서랍을 맞고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서랍을 맞았겠죠. 신체적인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정신분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신분열증이 생기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한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분신자살한 경우,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분신자살이 당한 거냐 한 거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살은 스스로 한 거잖아요. 자해행위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해행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해행위나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 그렇게 가도록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되든가 아니면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 업무상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도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상을 입혔다고 한 경우에도 그게 그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그 관계상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 행위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이 몰려갔었다면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신 것일 텐데요. 모 아파트 수위 아저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굉장히 거칠게 욕을 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밑에 수위실을 내려다보면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택배 갖고 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던져요. 알아서 분리수거 하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심지어는 그 내용을 보면 지갑을 던진 경우도 있다고 해요. 뭐 물건, 두부, 콩나물 이런 거 사오라고 지갑을 던지기도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동 앞에 있는 수의실은 이 수의실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고 거기 가면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욕쟁이 할머니의 괴롭힘을 그렇게 당하면서 회사에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용자가 옮겨주지 않았어요. 옮길 데도 없고 대체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몇 달 동안 당하다가, 그 아파트는 이렇게 그 자동차를 키를 수의실에서 보관하면서 주차를 해주는 아파트였었는데,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 안에서 분신자살을 하셨어요.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셨죠. 그 다른 수의 아저씨, 동료 아저씨가 불을 붙이는 걸 보고 구해주려고 뛰어갔어요. 펑 하고 불이 붙었고, 이 아저씨는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먼저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도 그 고객에 의한 괴롭힘인데요. 그 수의 아저씨에 대한 입주민의 괴롭힘은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 보는데, 고객이 괴롭힘 행위를 막아줘야 될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데,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로서의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해서 이 근로자의 그 괴롭힘 행위를 방지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 유족보상을 신청하셨는데 업무상 재해로서 유족보상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회사는 괴롭힘 행위로 인한 분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 가해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는 괴롭힘 가해자로서,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회사랑 같이 또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요. 그 불법행위에서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게 되면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게 되죠. 민사상으로는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단에서 유족 보상을 하시고, 이 공단에서 부상권을 행사할 때 회사와 가해자 할머니에게 다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가 만들어지기 전에 법원 판례 사례이기는 하지만, 고객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을 했고요.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사용자는 고객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해줄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사실에 대해서 고객과 회사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우리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신체에 손상은 가하지 않지만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 15쪽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특정 근로자의 사무 집기를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거나 숨겨놓는 경우, 내가 아침에 오면 이렇게 전날 책상에 놓고 갔던 볼펜이 맨날 없어져요. 볼펜을 맨날 이렇게 총무팀에 가서 받아다 쓰는데 이게 왜 없어지지? 그래서 그 팀장님한테 볼펜이 맨날 없어져요. 어느 날 얘기했더니 소지품 검사 쭉 했더니 어느 직원 책상 서랍에서 볼펜이 수북하게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볼펜을 감춘 거죠.
그 요즘에는 여러분 마우스를 쓰시면 마우스가 다 레이저로 이렇게 되잖아요. 빨간 불이 나와 있는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된 마우스를 다 쓰시는데 옛날에는 컴퓨터 마우스가요 줄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마우스 이렇게 밑에 보면 플라스틱 고무 볼이 들어 있었어요.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면 볼을 빼서 닦고 했었는데 이런 유선 마우스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유선 마우스가 이렇게 죽창처럼 예리하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걸 잘랐지 했는데 다음 날도 또 잘라져 있고 다음 날도 또 잘라져 있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되면 섬뜩하겠죠. 그리고 내가 꽃병에 꽃을 사다 꽂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없어져 있어요. 또 사다 꽂았더니 또 없어졌어요. 몇 번 다시 사다 꽂았더니 이번에 꽃병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둔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반복된다면 겁나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섬뜩하고 무섭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게 정신적 괴롭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나 공적인 책임을 부르지 않고 박과장, 성과장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돼지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고개를 이렇게 들 때 뭐 이렇게 특정한 손모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그 괴롭힘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노동위원회 사건이 사례가 있는 서울지노위 2018 9회 2851 사건은 그 인사권이 없는 팀장님이에요. 인사권이 없는 팀장님이 근무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한테 너 이렇게 계속 그 일을 못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문제 삼은 건 다른 부서로 보낼 권한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래서 다른 부서로 보낸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당한 권위, 자신의 권한 밖에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협박 행위로서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이렇게 일 좀 잘하라고 격려하실 때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외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있어요. 이게 성희롱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그 2조 2항 규정에서 정의 조항도 좀 약간 애매했지만 2조 2호였었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도 약간 애매해요. 근데 이건 구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이것도 어떤 게 악화시키는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괴롭힘 행위 이외에 나머지 그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괴롭힘 행위를 포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뭔가 일하기 불편하고 괴로운 환경 이것이 만들어진 것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매뉴얼을 보시면 회사 워크숍에서의 장기 자랑을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회사의 전통임을 내세워서 워크숍에서 춤과 노래를 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회사 방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라톤 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이것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옆에서 오이 먹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요즘에 헬스클럽 다니면 개인 PT 받고 막 이런 식단 조절하면서 고구마하고 닭가슴살하고 계란 흰자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점심시간에 옆에 앉아서 닭가슴살을 까먹고 계란을 까서 흰자만 먹고 껍데기랑 노른자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경우. 왜냐면 이게 여름 같은 경우 한두 시간만 지나면 사무실에 계란 썩은 냄새가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회사 워크숍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는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한다면 직원들 앞에서 한번 춤추는 거 보여주고 노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워크숍에서 춤추라고 하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몸치예요. 박치에다 몸치고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기 때문에 전 직원 앞에서 춤을 추라는 게 굉장히 싫을 수 있어요. 괴롭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게 괴로운 행위인 거예요. 어떤 입사 동기 10명이 있는데 공채 동기 10명이 워크숍에서 장기자랑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5명은 이 장기자랑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5명은 이게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 범주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기회 보장,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임금편에서 제가 잘 모르겠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면 괴롭힘을 느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라도 괴롭힘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해석해서 도출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요건이 되겠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76조의 2만 해석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거나 여러분들이 당했을 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76조의 2를 근로기준법 76조의 2를 잘 읽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강의 한 17쪽에 있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것은 가해자의 집단성, 힘의 우위관계가 일방적이냐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해 행위의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가해 행위의 일방성이에요. 집단성은 힘의 우위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반복성, 지속성은 가해 행위가 괴롭힘 행위가 반복되었느냐, 지속되었느냐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분명하게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단 1회의 괴롭힘 행위라도 이게 지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단 한 번으로 끝났다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누가 지나가다가, 아니 회사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어요. 이게 눈에 멍이 들도록 때렸어요. 그러고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폭행치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에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때릴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흔한 예로 그게 있어요. 막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서 감정이 상하다가 상급자가 아까 말한 대로 때린 거죠. 때리고 나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 회사 내에서 말도 주고받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감정이 상한 것이고요. 또 때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한 이 환경,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을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맞은 사람이 형사사건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그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괴롭힘 행위의 일방성, 투닥투닥 서로 싸운 건 괴롭힘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물론 저항 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괴롭힘 행위의 방향성에 있어서 일방성이 있어야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6조의 2의 그 내용을 읽어봐서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가 괴롭힘 행위라고 잘 판단이 되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부수적으로 그 집단성이 있느냐, 반복성, 지속성이 있느냐, 괴롭힘 행위 일방성이 있느냐를 또 따지셔서 이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희롱 사건에서도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건에서도 그 신고와 처리 절차가 있겠죠. 신고 주체는 모든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성희롱에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 거래처까지 다 준다고 그랬죠. 친구, 친지, 동료도 되고요. 본인도 되고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신고 접수 주체는 사용자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직장 내 사장님이 날 괴롭혔는데 나는 사장님한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이 되게 많죠. MBC 문화방송 사례도 그랬고 많은 경우에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에게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그 신고라고 하죠.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이건 신고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고용노동부는요 처리 권한이 없어요. 처리 권한이 없으니까 내부의 업무 처리 절차 지침을 통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것을 심의해서 이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아닙니다를 당사자에게 회사와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죠. 이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을 조사하라고는 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통상 어떤 것들을 조사하냐면 가해자, 가해 행위의 내용, 가해 행위의 지속성, 가해 행위의 수단, 그리고 주변인, 이 가해 행위를 목격했거나 아니면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 조사의 첫 단계는 당사자들을 신문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신고자를 먼저 면담을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의 기본은 성희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리예요. 격리, 피해 근로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항, 4항, 5항의 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 76조의 3항, 4항, 5항은 남녀고용평등법 14조 3항, 4항, 5항하고 내용이 같아요. 규정체계가 거의 같아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먼저 3항은 신고했을 경우에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가해 근로자라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괴롭힘 행위를 없애달라,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고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먼저 괴롭힘 피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행해야 됩니다. 이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에 대해서는 앞에 성희롱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그런데 유급휴가 명령 했을 때 이 유급휴가가 어떤 휴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면 휴가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쓰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어떤 종류의 유급휴가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연차유급휴가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한테 시기 지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 명령이 도대체 어떤 휴가를 말하는 것인지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역시도 성희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무장소 변경을 명하거나 유급휴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4항에 나와 있는 얘기는 사실이 그 괴롭힘 행위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확정적인 조치로서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똑같죠. 성희롱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괴롭힘 행위의 경우에도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이 징계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양정을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요. 징계가 절차를 갖추지 못해서 부당 징계로 판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가 되겠고요.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로서의 기본 관념은 격리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조항으로서 불이익 취급 금지가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와 똑같아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 또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도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사람 그리고 괴롭힘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다르게 불이익 처우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게 맞는 입법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그것들도 제가 아까 열거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건 예시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촘촘하게 나열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도 똑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입법이 더 타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기재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조항이죠. 여기에 보면 제가 11호가 개정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사업장 규범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과 맞춰서 작년에 하반기에 취업규칙들이 대거 개정이 됐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집어넣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불이익 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 청취만 하면 할 수 있고요. 다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항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상의 징계 조항들을 보면 그 밖에 어떤 사항 이렇게 해서 기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조항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 변경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이것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는 개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이것을 징계 사유로 추가한다면 징계의 사유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징계 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는 단체협의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고요. 가해자의 책임으로서 징계 책임 이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겠죠. 그 이외에 사용자도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가 제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이 피해 근로자를 비용을 들여서 채용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업무 숙련도를 높여서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직원 인력을 양성을 했는데 가해 근로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피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그리고 이 피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회사가 기울였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회사가 입는 피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친했던 문화가 없어지고 조심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한번 손상된 조직 문화, 성실하게 일하는 문화는 좀처럼 이전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것을 입증해서 가해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입증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다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 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로기준법 76조의 이 위반 행위인 동시에 그 밖에 형법 각칙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도 생기거든요. 물론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괴롭힘 행위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중복돼서 형법 구성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힘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의 고의범, 과실범, 공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제가 강의한 22조에 적어놨는데요. 형법 조문 제가 쭉 적어놨잖아요.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강요죄, 재물손괴죄 등이 각각 해당될 수 있고요. 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위반해서 괴롭힘 행위를 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징계를 받았으니까 형사 책임을 또 질 필요는 없어 라고, 이건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취지와 형법 각칙 구성요건들의 입법 취지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해당된다면 각각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맞겠죠. 강의한 22조 가운데 당구장 표시 부분을 보시면 형법상 범죄 성립 예시라고 해서 몇 개의 예시를 적어놨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놀랍게도 물론 근로기준법 입법 이전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 판례 사례들이에요. 보시면 협박을 가해서 화장실에 갈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물론 가지 마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오래 가 있어? 일해야지. 빨리 갔다 빨리 와 라는 취지였을 수 있겠지만 가지 말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나중에 몸이 막 이렇게 화장실에 못 가서 몸이 상하게 되고 이런 것이 협박죄라고 본 거죠. 지속적인 빵 셔틀, 커피 셔틀,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으로서 강요죄가 될 수 있고요. 발로 차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던져서 맞추는 행위. 이거 의외로 많아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발로 차는 상급자가, 아니면 이렇게 지우개로 던져서 맞춰서 괴롭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폭행죄가 될 수 있고요.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피하려다 실족사한 경우, 이게 실족사한 경우가 문을 잘못 열고 2층에서 바깥이 없는 문을 열고 나가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살인죄라고 의율됐던 이 사건은 호텔에서 폭행을 당하던 근로자 사건이에요. 계속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일상적이었다고 그래요. 폭행을 당하면 도망치고, 폭행을 당하면 도망치고. 그날도 이 근로자가 도망을 쳤어요. 호텔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와서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주차장 끝에 보통 이렇게 화단처럼 돼 있고 나무나 관목이 심어져 있고 그 바깥에 차도인 경우가 많은데
도망치고 쫓아가고 하다가 그 턱을 넘어가다가 넘어져서 찾길로 넘어진 거죠. 그렇게 폭행을 가하고 찾길로 쫓아갈 경우에 그 도로에서 차에 쳐서 죽게 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겠느냐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 경우에 가해자가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경멸하는 손모양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우울증, 식욕부진, 정신분열증이 발생한 경우에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무실에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팀장님이 쟤랑 밥 먹지 말라고 시켰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는 시켜서 그대로 한 거니까 나는 무죄야 할 수 있느냐. 이게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시켰을 때 밑에 하급자가 그 명령을 위반할 수 없어서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범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해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률상 그런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어서 일반 민간 기업에서 상급자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그 위법한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원이. 그래서 그 괴롭히라는 명령을 거절하지 않고 그에 동조해서 괴롭혔을 경우에는 그 괴롭힘 행위를 한 정범으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책임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급자가 시킨다고 할 경우에 물론 현실에 있어서 상급자의 괴롭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게 지독하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마땅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 있고 단호하게 괴롭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그 이하 규정들의 내용이었고요. 이 근로기준법에 급하게 규정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저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행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죠.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에 이미 단행 괴롭힘 방지법이 있어요.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직장 내 그 고객 갑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사용자가 하도록 물론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객에 의한 근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직접 규율하고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 의무 관계, 특히 사용자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이것을 규율을 해서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그 구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조사와 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양상 그리고 성질을 고려했을 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법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근로기준법에 정해서 규정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 입법적 개선을 할 그 기회가 온다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법률로 옮기고 그 다른 법률이란 단행 괴롭힘 방지법이 되겠죠. 직장에서의 괴롭힘 방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전체를 포괄해서 그 규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담긴 단행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좀 급하게 왔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두 가지는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규율 내용도 유사성이 있어서 두 번째 괴롭힘 설명부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으로 계속 네 번째 이르기까지 온라인 강의로 노동법 개론 강의를 진행을 해왔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가 없죠. 부디 다음번 강의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강의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호전될 수 있기를 오늘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갑자기 끝!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